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2일 제14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네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요. 이제 로스쿨에 들어와서 적응하느라고 좀 힘들었을 텐데 이제 기말고사까지 어쨌든 잘 준비하고 또 방학 동안에 2학기 대비한 준비 열심히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약해제 효과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 청구권하고 채권자 지체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갑은 계약 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를 가진 병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병이 그 계약 해제 전에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이 있을 때 해제 가능성이 있다. 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해제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의미하는 거죠. 해제권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해제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해제권자의 전적으로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했는지를 알았다고 해서 이제 보호되지 않는 제3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선의 악의를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제권이 발생했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제권이 발생해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의와 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해제된 이후에도 제3자가 보호되는데 그때는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제3자만 보호가 되죠. 선의인 제3자만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은 그 해제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해제권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3자로서 보호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2번입니다.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 을이 X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사용이익도 원상회복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매도인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을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때 을이 취득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 을이 취득한 사용이익의 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예를 들면 5년 정도가 지나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 타인권리 매매 같은 경우가 그렇죠. 타인권리 매매 같은 경우는 한참 시간이 흘러서 진정한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타인권리 매매가 불능이 되니까 그 타인권리 매매 규정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그 5년이란 기간 동안의 사용 수익, 이제 5년이란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차임 상당액의 그 금액이 사용 수익액이 되겠죠. 그 금액으로 치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거의 매매 목적물까지는 아니어도 매매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제 사용이익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도 어쨌든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3번입니다.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갑이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이행이익보다 큰 경우 실내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계약 해지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것이 옳든 그랬든 어쨌든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내이익이 이행이익보다 큰 경우에 실내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4번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갑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대하여는 을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된다. 이건 548조 제2항의 내용인 것이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까지 붙여서 매매 대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겠지만은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에는 548조가 정해지는 548조에 따라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 해제한 내용에 따라서 그 당사자의 해제에 대한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 날부터 당연히 이자를 가산하여서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요거는 법정 해제의 경우에 그때 법정 해제가 아니라 해제권 행사에 의해서 해제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매수인의 채권자가 그 가압류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이후에 을의 채권자가 매수인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거죠. 그런 다음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가압류 채권자, 자 가압류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압류의 기입 등기가 있겠죠. 그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가압류 채권자는 548조 1항 단서에 제3자에 포함이 됩니다. 등기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자 채권을 가압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 등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은 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더 이상 채무 불이행이라는 문제도 생길 수 없겠죠. 그래서 매도인의 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된 계약도 다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을로부터 X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병은 위 계약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X토지를 매도했는데요. 이건 좀 지우고 보죠. 갑이 을에게 X토지를 매도했는데 그 매도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을의 허락을 받아서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짓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이러면 다시 토지 소유권은 갑한테 복귀가 되죠. 자, 그럴 때 병이 제3자 이제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인데요. 자, 건물을 신축한 병은 이 매매 계약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매매대금에 대해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지체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 자본의 기여분 및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운영이익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공제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8번이죠. 9번이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9번인데요. 갑이 을에게 이제 트랙터, 기계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기계 장비, 기계 장비를 빌려줬습니다. 이게 트랙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판례가 나와 있는 게 기계 장비를 빌려줬는데 그게 이제 하자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요 기계 장비를 X라고 합시다. X를 이제 을한테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한테 X를 반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매매대금 반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X라는 기계에 하자가 있었지만은, 근데 어쨌든 을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12개월 동안에 이 X를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매달 100만원씩 1200만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자, 그럼 이 1200만원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X라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1200만원이라고 하는 과실을 이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12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X라는 기계가 뭐 트랙터 같은 게 을한테 제공이 되면은 당연히 발생할 손해라고 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기계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1200만원에 매월 100만원씩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 X라는 기계 때문도 있지만은 을이라는 사람이 영업 수완이라든지 영업 노하우 같은 것들이 결합이 돼서 수익을 발생시킨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매월 100만원씩 수익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수익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X 기계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의 영업 수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현금 자본의 기여분, 그러니까 매수인도 현금을 뭐 투입해서 이 목적물을 활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투입해서 얻는 그런 비용도 수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운용 이익 같은 경우, 즉 을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이익도 1200만원 중에는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가 이 X라는 기계 장비로 인해서 을이 얻은 사용이익 또는 뭐 과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갑한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200만원은 모두 다 반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9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각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그 건물 일부를 병에게 분양하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을의 지시에 따라서 갑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보는 게 좋겠네요. 갑은 그 건물을 을에게 매각하고 을은 그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병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을한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을의 지시에 따라서 갑한테 직접 지급한 겁니다. 분양대금을. 자, 그런데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이 건물을 분양받지 못하자, 그러니까 이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갑과 병이 이제 을과의 분양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이제 병 자체가 을과 병 사이에 분양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병은 자신이 갑한테 직접 지급했으니까 갑에 대해서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축급부의 경우인 것이죠. 단축급부의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면은 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지급한 갑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법정 해제의 소급표가 인정되더라도 이제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인정되지만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더군다나 계약이 실효하지만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건 이제 법의 규정이죠.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죠. 자, 맞는 말입니다. 13번입니다.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토지를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제 경매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는 이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그런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에 대해서는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14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자, 채권을 압류한 경우,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나 채권을 양도받은 자나 그런 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권리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압류한 자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겠지만은 계약의 통정허위 표시라든지 비진위 표시라든지 차고 취소라든지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도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에 있어서만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고요. 15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기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제 수익자는 기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 효과로 인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해제된 계약의 기초에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같은 경우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매매 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게 대상 청구권에 관련된 얘기죠. 이러한 매수인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결국은 이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채권자의 수령 거절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한다.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 제공조차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 지체 책임을 이제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령이 된 경우에 채권자의 수령 거절 의사가 확실하더라도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최소한 구두의 제공을 해야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은 538조에는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때 채권자 지체가 538조에 따라서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자, 근데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행의 제공조차 없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538조 1항의 그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 이제 반대급부 위험이 넘어간다. 즉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최소한 구두의 제공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38조의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만 조금 독특하게 취급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이행의 제공이 없더라도 이제 수령 거절,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지만 538조의 그 채권자 지체 중에 불능,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불능의 경우에 그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구두의 제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538조 경우에 대한 판례 해석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면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채무자의 주의 의무는 약해져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대해서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19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출석 시험 봤고요. 이제 수업 내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약의 해제 효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청구권과 채권자 지체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 해제 일반적인 효과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일단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계약이 해제되면은 처음부터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다시 매도인에게 복귀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복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자인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행사하는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물론 소유자가 아니어도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소유자가 이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청구권은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소유자가 행사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출석 시간에 본 것처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요. 이제 취소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계약의 해제와 의사표시의 취소는 양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계약이 해제되면은 이제 계약을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계약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당사자들은 이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548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때의 규정은 536조가 아니에요. 549조에 동시행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549조는 53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 게 536조를 준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거 조문이 536조가 되는 건 아니고요. 549조가 근거 조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엔 채무 불이행하는 당사자들은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데요. 그 손해배상 의무도 계약 해제에서의 원상회복과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수익자냐 악의의 수익자냐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의 악이냐 이런 걸 불문합니다. 선의 악이 그런 거 묻지 않고 모든 이익을 상대방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에 관련돼서 해제가 되어 있는지를 알았든지 몰랐든지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이익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도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연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상대방의 그 동시행관계라고 하면은 그 원칙적으로 지연이자라고 하면은 동시행관계인 경우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되는 의무는 지연이자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해서 동시행 관계를 없애는 것과 상관없이 매매 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대금을 받은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이제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지만은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원물을 반환하면서 그 원물로부터 과실이나 사용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실이나 사용 이익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제되기 전까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제3자한테 빌려주고 임대 수익을 얻었다 라고 한다면 그 임대 수익도 매도인한테 다시 반환해 줘야 되고요. 또는 매수인이 직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이익을 얻었다 라고 한다면 그 사용 이익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법적 시가 임대 수익, 임차료, 시가의 임차료가 결국은 사용 이익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이 사용 이익이 되니까 그것도 역시 매도인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 가액 반환하는 그
어느 시점에 가액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가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이익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원래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만들어줄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이 해제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이행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실내이익에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판례는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합의해제란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해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유보한 상태에서 당신과 계약 해제에 대해서 합의하겠다라고 하거나 또는 계약 손해배상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해제를 하면서 합의가 있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합의해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이행지체를 이유로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해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제와 손해배상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겠죠. 계약에서 어떤 제3자가 보호되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거, 해제된 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에 계약 해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사실상 이제 물권 같은 권리를 취득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자가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근데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도 거의 물권자처럼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도 제3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악의를 묻지 않죠. 즉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그 제3자 보호로서 전혀 제3자로 보호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제3자 보호 규정은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보호가 됩니다. 역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등기나 인도를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했다든지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제3자는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계약이 해제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해제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선이냐 악이냐를 묻지 않고 이제 제3자가 보호가 되는데요. 해제 이후라고 한다면은 해제 이후에는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해제가 되기 전에는
선의 악의는 상관없지만 해제가 된 이후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가 된다. 물론 해제되기 이전이나 해제되기 이후나 등기,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만이 보호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양수한 자, 또 채권의 가압류권자,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또는 전부 채권자, 추심 채권자, 이런 채권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 하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기 강박이라든지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또는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 또는 비진입 표시에서의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이나 가압류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 이런 사람들은 다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라면 다 보호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계약 해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들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착오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에 제3자의 범위가 계약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보다 더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3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무효인 경우에 제3자 보호와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제3자 보호의 범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의사표시 하자 같은 경우, 착오 취소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래는 아까 합의해제 같은 경우에는 해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겠는데,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 같은 경우에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계약이 합의해제 됐지만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같은 경우에는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 보호의 범위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너무 자주 나오는 거고 사례 문제에서도 당연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 X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X가 국가한테 수용이 되면서 이제 국가에 수용이 되거나 또는 뭐 수용권자에게 수용이 되면서 이 X라는 게 소유권이 이제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되고 이제 갑은 그 대신에 수용 보상금을 취득하게 되죠. 보상금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을은 갑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은 갑이 X라는 물건 대신에 수용 보상금 채권을 취득했죠. 보상금 채권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이 보상금 채권에 대해서 갑은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상금 채권을 대신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렇게 그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보상금 채권을 직접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보상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한테 지급된 다음에도 이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갑한테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상댐이나 그런 것처럼 압류라든지 그런 요건들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보상금이 지급되면 그 보상금 채권을 직접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상금이 지급되면은 그 보상금에 관한 금액을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거 규정은 없지만은 판례는 불능의 경우에 대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취득한 권리나 뭐 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권자가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이제 대상청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상청구권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이 대상청구권은 X가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이행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갑한테 책임 없는 사유가 되는 거죠. 갑한테 책임 없는 사유로서 이행이 불능이 된 거죠. 자,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서 이행이 불능이 되면은 갑은 을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상청권 행사하게 되면은 을은 이행불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X 대신에 보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걸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 목적물이 인도된 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X 목적물 대신에 보상금 채권이 갑한테 귀속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37조에 따라서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이 되면은 계약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반대급부도 청구할 수 없게 되니까 급부도 반대급부 의무도 소멸하게 되니까 계약관계는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상청권 행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을은 갑에게 급부를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반대급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서 변경되어서 계약이 이행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상청권은 언제 인정이 되느냐? 첫 번째 이제 불능이 된 경우에 이행이 불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불능으로 인해서 이제 권리나 대가를 취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3자한테 예를 들면 이제 제3자한테 매각한 경우에도 이제 갑이 병한테 X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을한테 X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에 이거를 병한테 매각한 경우에도 이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대상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불능과 대상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X가 불능이 됐기 때문에 이 매각 대금이나 보상금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과 불능인 급부 사이의 인과관계, 불능인 급부 사이의 인과관계, 즉 이제 불능이 된 것과 불능이 된 걸로 인해서 이걸 취득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불능이라고 하는 급부의 목적과 그 다음에 이 취득하는 이익 대가, 이것이 이제 권리가 결국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급부의 가치와 그 다음에 요 취득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은 결국은 갑은 을에게 대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매매대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이 대상보다 크더라도 대상청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매매대금이 X에 대한 매매대금이 1억이었는데 그런데 수용보상금이 1억 5천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을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에 보상금만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1억 5천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학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부 가치를 한도로 하거나 매매대금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은 판례는 그 취득한 보상금 전액에 대해서 대상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게 X가 을한테 넘어갔으면은 뭐 을한테 1억 5천이라는 보상금이 지급됐을 거니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이제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매매대금도 이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이제 매매대금, 을이 갑한테 지급해야 될 매매대금보다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갑이 병한테 매각한 매매대금이 1억 5천이라고 하더라도 이 을이 지급할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그 1억 5천 전부에 대해서 대상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해제의 효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그 효과, 그러니까 이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게 처음에 이행 강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살펴봤죠.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계약 해제 요건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계약 해제 효과 살펴봤죠. 근데 이제 네 번째 그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대상청권을 살펴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대상청권까지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률 효과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채권자 지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 지체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변제를 위해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또는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이제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권자 지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겠죠.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바로 이제 변제라는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되니까 결국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이행에 제공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필요해야지만 변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변제가 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협력이나 채권자의 수령이 필요해야 되고요. 채무자가 이행 제공을 하였지만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수령 불능도 포함이 됩니다. 수령 거절과 수령 불능의 경우에 결과적으로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채무자가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채권자가 수령을 미리 거절하였다면 구두에 제공을 하더라도 현실에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 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고한 불수령의 경우,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없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해당하는 538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즉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관한 제53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비록 채권자가 영구적 불수령에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구두의 제공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예전에 위험부담에서 몇 번 나왔었죠. 538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설명하면서 그때 이제 그 채권자 지체의 의미 그것이 다른 경우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최소한 538조의 의미에서의 채권자 지체는 영구적 불수령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되면 다음에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목적물이 멸실됐든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계약기 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채권자 지체로 인해서 이행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물의 보관이나 변제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비용을 채권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는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최소한 구두의 제공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른 것들과 채권자 지체의 요건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그건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지체를 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는가?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불수령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요. 실제로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뭐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하지 않으면은 공탁을 하거나 또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소유권 이전 등 인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등기 인수청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채무자도 채권자가 이제 급부를 수령받아 갈 수 있도록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또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무자가 그러니까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뭐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이거는 실제로 사례 문제나
뭐 선택형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 불능이냐 수령 불능이냐라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이행을 못하게 된 것이 이제 이행 불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채권자가 수령을 못하게 된 것이 수령 불능인데, 이것이 이제 약간 좀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공장이 폐쇄되었어요. 그럼 이제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만약에 이게 근로 제공이 이행 불능이라고 한다면은 근로자들은 뭐 이제 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겠죠. 만약에 이제 근로기준법 그걸 빼고 이제 일반적인 계약 법리에 따른다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근로자들이 공장에 갔는데 공장에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수령 불능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는 채권자 지체가 성립되는 거니까 당연히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폐쇄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행 불능인가 또는 수령 불능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영역설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불능의 원인이 된 영역이 채권자의 영역에 있는 건가 채무자의 영역에 있는 건가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장이 폐쇄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능은 어떤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수령 불능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근로자들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불능의 경우에 만약 그것이 이행 불능이냐 수령 불능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행 불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 불능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537조가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수령 불능의 경우에는 538조에 따라서 수령 불능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눠지는데, 요 이행 불능과 수령 불능 사이의 관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영역설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등장하거나 선택형 문제나 또는 사례 문제에 등장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요 수령 불능과 이행 불능 사이의 관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약법 1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줌 수업에서는 이 부분들, 이제 판례들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느라고 여러분들 좀 얼굴 이제 보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수업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한 학기 잘 정리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이라도 수시로 여러분들 이제 면담 신청해서 혹시 이제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점검받게 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조금 면담 신청해서 여러분들 그 생활에 대한 점검 또는 공부에 대한 점검 같은 걸 받게 바랍니다. 내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면담을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되게 미안하고요. 어쨌든 근데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과 면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날 줌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